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논문, 경어의 중도부리 선사상에 관한 일고찰, 경어 선시를 중심으로 주제어는 중도부리, 그 다음에 부리법, 중도실상, 선지시, 경어선, 다 중도에 관한 내용이죠. 들어가는 말, 경어성어의 중도사상, 그 다음 중도부리의 선사상, 중도부리의 경어선, 중도부리의 선지시. 경어선에 대한 선사상도 되는 중도부리고, 경어선의 요체도 중도부리고, 또 선지시도 선지시를 통해서 보는 게 중도부리를 드러낸 시가 경어선시에 거의 다죠. 국문 요약. 경어는 14세에 나라 강백을 따라 출가지 청계사를 떠나 이곳 동학사로 건너와 23세에 강백이 되어 8년간을 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칠 무렵 31세 되던 1879년인데 80년 살았네. 예스승 계어를 찾아 상경하던 중 천안 근처에서 콜레라에 죽어가는 시체들을 마주하고 대발심하여 강원을 폐쇄한다. 여기서 이때도 이거 쓸 때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안 근처라고 했는데 천안이 아니랬죠. 이거 좀 고쳐 주실래요? 1879년. 아니다. 31세만 80년은 맞네. 아니, 가만있어 와요. 고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뭔가가 잘못됐어. 뭐냐 이게? 1879년. 이것만 고치면 되겠네. 1879. 하나 차이인데 잘못된 거지. 콜레라에 죽어가는 시체들을 맞이하여가 이게 천안 근처다 그런 얘기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김제만경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또 이제 전봉준 장군이 경어선사와 관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게 받게 되는 거죠. 조실방에서 3개월의 용맹정진 끝에 대도를 성취하고 1881년 동학사를 떠나죠. 그리고 20년을 호서에서 교화하다가 이것도 잘못됐네. 1년 차이들을 다 뒤로 밀어놨구만. 80년. 잘못 계산하면 참. 그리고 20년을 호서에서 교화하다가 1898년 이후 영호남으로 초청되어 선원을 개설하고 수많은 불사를 진행하는 선풍진작의 선봉장이 돼서 한국 전통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키게 되는 시점에서 경어는 삼소갑산으로 떠난다 이런 얘기죠.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가장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경어선사가 호련히 삼소갑산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대중은 그걸 몰랐죠. 경어 열반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경어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선시로 보여주는 역작들이 경어집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는 점이 아주 다행스럽더라 이런 얘기요. 특히 경어의 시는 선지를 드러내는 수준 높은 작품들의 대사수 있어서 마치 조사들의 선어록을 대하듯이
시 속에 녹아 있는 선지를 찾아 지혜와 영리한 예리한 안목이 찾아내는 지혜와 예리한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 본다. 즉 경허선사 선씨를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신가 보다 이렇게 보면 절대 찾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찾아내는 안목이 없어서도 찾아내지를 못하죠. 근데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게 선시에 녹아 있다 이란 말이에요. 경허의 중도 사상은 그의 265수에 선시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의 중도 실상의 경계를 불이 법문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석지연도 경허의 선시를 이렇게 동의하고 있더라. 특히 석지연은 석지연 스님이에요. 싫어, 발 시려. 이거 발 시려워. 어디다 벗어놓고 또. 골치 아프네. 특히 경허의 시세계는 등도 실상의 불이법과 무이진인의 무사인으로 바로 그 자체가 경허이며 그의 선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선지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는 말. 대체적으로 선성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대개 한시에서 예선어록의 화두나 개송들을 아주 많이 인용해서 상투적인 표현과 문자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경허선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로 고승들의 선시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예선사의 개송을 아예 본뜬 아류의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경허의 한시는 어느 작품을 대해도 한결같이 그의 성품을 너무 진솔하게 그대로 드러내어 가식과 체면을 가감히 벗어던지고 있는 선지시로 대자연의 물이 흐르듯이 장광설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허시가 진가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선사들의 선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경허선시는 하나하나가 다 독창적이요. 하나하나가 다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또 굉장히 진솔하고 또 그 속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대충 볼 때는 잘 몰랐지만 이 전봉준장과의 관계성을 알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다가 자신의 그 심정을 다 드러냈는데 드라마지 뭐 역사 드라마. 그래서 그 경허선시 자체를 가지고 소설을 써도 한 바닥을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게 경허선의 선시가 많이 다른 점과 다르다는 점이죠. 심지어 경허시는 파격적으로, 사실 내가 이걸 쓴 거는 아마 전봉준 장군의 그 경허선사와 천안가 매부라고 드러나기 전 이야기라 그냥 뭐 어떻게 이걸 전개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써놓고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고 그냥 만들어 가지고 온 거라. 한시 작품으로서 지켜져야 할 형식상의 격식을 과감히 파괴하여 시의 구조조차도 따르지 않은 수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 경허선시가 보통은 5원절구, 5원율시, 7원절구, 7원율시지만 이제 4,6원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고 파격으로 또 그냥 막 토굴가 같은 그런 거는 그냥 뭔지 몰라. 뭐 2자, 4자, 6자, 뭔자 그냥 그러한 격식을 따르지 않고 경허선사가 그냥 막 쓴 그런 시도 있단 말이죠. 특히 경허가 말년에 살았던 북방시에서는 선시의 본래의 목적마저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 인간 경허의 신경을 북가는 대로 완전 솔직하게 표출해 놓고 있다는 사실은 경허의 가심없는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허의 북방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여기까지 갔을 때 그 북방시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경허선사가 자기의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를 쓴 게 아니라 뭔가 일기처럼 이거를 써놓고 굉장히 그 경허선사의 북방시에서는 뭐 윤창아 말대로 맨날 늙음 한탄 뭐시 뭐 이런 거를 많이 써놨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게. 그러면서도 아니야 경허선사의 가식 없는 인간적인 면모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이 전봉준과 얽힌 슬픈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아마 이거를 써놓은 것 같대요. 북방시에 주목한다는 말 자체가
좀 접근을 조금은 한 것 같지만 거기에 그런 사연이 숨어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 경어 성어의 중도 사상. 중홍조 경어로부터 이어진 선사들이 깊은 선울림인 전지시는 경어의 가풍으로 고스란히 전해져서 만공만해 등에 의해 오늘날 한국 선불교를 선기로 크게 장엄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만공과 만해를 들먹거린 이유는 경어집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그거를 수집해서 모아다 준 장본인은 만공이고, 또 그놈을 들고 방아람을 찾아갔다가 서로 의견이 어긋나서 만해로 옮겨간 거. 이러한 그 대작을 향하게 한 것은 결국 전부 다 만공 스님이, 물론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그 선학원에서 경어집을 발간하게 되지만 가장 많은 돈을 낸 것도 만공 50%. 그런 점에서 경어의 선시는 적어도 깨달음의 세계가 비출된 지극한 내면의 울림으로써 시적인 정서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그렇죠, 경어선사 시가 물론 말은 시예요. 또 정서도 들어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선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슴으로 전해지는 진정한 붓다의 법음이죠. 즉 붓다의 부처님의 마음, 선이라는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견해다. 그야말로 경어는 그의 시에서 승속을 넘나들며 대자유인이 돼서 승속불의의 경지 속에서 진리의 참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어의 선시는 적어도 한국 불교계에서 깨달음의 세계가 그대로 표출된 지극한 장엄시의 상징으로 유일하게 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또죠, 깨친 자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깨친 자가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정말 그 깨달음의 경지를 아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이 중도를 드러내는 이 시는 경어선사 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의 시에서도 간간히 드러나긴 있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갖다가 경어선사가 그냥 쏟아내린 이런 경어집은 우리 조선에서는 유일하게 전해진다, 이런 얘기죠. 1절 장절 항목이죠. 중도불의의 선사상. 중도란 말하죠, 양극단으로부터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중간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였죠. 중간 또는 중간이 아닌 것과 함께 중간도 틀렸고 중간이 아니라고 해도 틀렸죠. 그러니까 함께 둘 다 모두 다 양극단이 되는 거죠. 중간이다, 중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 중간이다, 중간이 아니다라는 거기에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중도죠. 그래서 양극단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것 또한 극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는 모든 극단을 부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절대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원래 균형이었다는 얘기예요. 절대 균형이라는 것은 원래 자체가 균형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더 기울어짐도 없고 무한도 없는 그 자체. 그래서 양극단을 넘어선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도의 세계는 이성을 넘어선 지혜와 직관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도는 왜? 중도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니까 그런 그 지혜와 직관이 통과된 그러한 중도 상태야만이 이 중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도는 이성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지를 말하는 거고, 수행을 통해서만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생각이 끊어진 절대 경지의 선정에 들어가면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 그 중도의 진리가 이해되는 그 경지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중도를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말로 할 수 있는 중도가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가야만 그 자리를
경험해 봐야만 중도의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경지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백날 말해야. 저게 뭐냐? 백날 말해야 말장난인 거죠. 적외사가 다 들여다 보이니까 좋기는 좋다. 뭐냐. 즉 불교의 중도 사상은 우주의 본질과 현실의 양면을, 본질과 현실의 양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을 통해서, 그렇죠. 공성. 공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는 이미 중도 실상을 맛본 거죠. 관찰하는 것으로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을 통해서 무아를 철저히 인식하여 이기심을 버리고, 무아,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에 대한 가장 큰 보시다 라고 말한 게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아란존자에게 한 말이죠. 저는 부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말하자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있네, 여기에 있어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네가 나에게 주는 최상의 공덕이다라고, 제가 여기다 이게 옛날에 충격적으로 들어서 이걸 써놨는데 저게 지금 30년도 넘었죠. 요거. 아씨. 짠. 이게 나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거예요. 이 한 글자가. 이게 아마 중앙일보인가 내가 한 20몇 살 때 난 걸 보고 너무 놀라웠고 충격이었어요. 이 글자, 이 종이, 이 글씨, 요거 하나를 꼬질꼬질해졌지만은 하여튼 코팅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내 가까이 1m 반경에다 놓고 항상 있죠. 이게 오늘날의 저를 만드는 거예요. 와! 잘 됐나?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네가 나에게 주는 최상의 보시다 라고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말씀을 하시어 열반 직전에 사라상수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어떤 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언제나 어떤 한 순간에 맞이해서 그 순간의 느낌과 그 순간의 말 한마디에 인생 전부를 걸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공사상을 통해서 무아를 철저히 인식하여 철저하게 무아를 인식해야 돼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기심은 뭐 찾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뭐 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채우나. 대중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중도 사상을 통해서 현실이 진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현실이 진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건 현실이고 진리고, 진리가 고 현실이라서 그 진리와 현실을 둘이 아니게 보는 거죠. 이게 중도 불이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을 실천행을 불이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현실이고 진리다는 거죠. 유가적 중도주의는, 유가적에서는 중도라고 안 하고 뭐래요?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고명이 도중용이다 이런 얘기지. 라는 언급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거기에서는 고명, 밝고 높이 밝고 극에 달하는 그것이 곧 중용이다라고 했는데, 중용에서는 이를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그 중도를 미발지 중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중도와 유가에서의 말하는 중용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명한 깊은 이치를 추구하되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실현한다는 이념이다. 이게 좀 중도가 약간 다르죠. 고명한 깊은 이치. 고명한은 뭐고 깊은 이치는 뭐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죠? 고명하다는 거. 높다는, 고는 낮다라는 게 있어요. 저라는 상대가 있고요. 명은 밝다는, 어둡다라는, 암이라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육아나 이런 거에서는 절대 이거를 찾을 수도 없고 주장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즉 뭐야? 양극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깊은 이치를 또 추구한답니다. 추구하고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실현한다는 그런 이념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 그대로 양극단을 여인 본래 무일무를 추구하는데 여기는 깊은 이치를 추구하죠. 즉 일상에서 떨어져 도의 실현을 소홀히 하거나 일상을 포기하고 고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뭐냐면은 고명한 깊은 이치를 추구하는 것을 현실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일상에서 사는 삶이 도의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즉 도의 추구를 강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또 불교하고는 약간 비슷하죠. 현실이 도라는 거, 중도라는 거. 예, 그래서 일상을 포기하고 고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에서의 중도 정신은 개인의 조화로운 마음의 보존과 실현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의 조화로운 마음, 그 보존과 또 거기에 대한 실현.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용, 중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중도파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쓰는 그 중도파는 진짜 중도파야, 가운데.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파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이 써먹는 말이 뭐래더라? 금년에 화두, 새해 화두, 이런 거 하는 말 잘 써먹어요. 또 아주 이 정치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도파는 이제 아니니까 그 중도는 중용이라고 해야 맞고, 그 다음에 그 화두는 개나 소나 화두를 하도 잘 써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분들이 진짜 화두라는 말이 뭔지를 알고 저걸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두가 말머리, 즉 주장하는 최고의 말, 그거를 화두라고 저분들은 하지 않냐라는, 어쨌든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가의 덕치주의는 법가와 도가의 양극단을 떠난, 나오죠. 법가와 도가의 양극단을 떠난, 그래서 도가는 도교고 법가 사상 누구지? 순자요, 고자요. 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덕치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불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유가는 통치자의 덕의 바탕을 주고 있잖아요. 덕치. 그래서 유가는 통치자의 덕의 바탕하고 뭐와 예와 락, 예악, 악, 예와 악의 상보적 역할이 이루어지는 대동세계를 지향한다 이 말이에요. 즉 대동세계, 즉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중생들,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지만 그 유교에서는 중생이라고 안 하고 민생들, 민초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해. 대동단합하라, 대동단결하라 하는 대동을 좋아하죠. 지향한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유가에서는 중도의 실천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대에서 이상을 실현하자는 것이 중도주의의 기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거기서도 중도나 중용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우리에서 일으키지 말라라는 양극단을,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그거와는 하늘과 땅이고, 여기에서는 정말 그 실천을 이 덕치주의로 우리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거는 유교고, 인간 생활의 질서를 차지하려면 유교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경지를 가기 위한 것은 불교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라 실생활과 가까운 것은 유교예요. 그런데 경허선사는 유교, 불교, 도교를 다 좋아했어요. 아주 멋들어진 삶을 사는 거는 내가 붕세가 되어 구만리 장천을 달고 싶다. 요거 경허선사지. 장자를 만독했대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 사상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충성, 임금의 충성, 그냥 아주 그냥 이 충성심이 꽉 차 있는 그런 분이에요. 또 인간의 도리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불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중도주의는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실천했는데 경허선사가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다 포용하고 있어요. 경허선사의 그 사상 속에는. 이러한 점들은 불교의 중도 사상은 우주의 본질과 현실의 양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통해서 무아를 이거 했나? 인식하여 아까 한 건 나오죠? 이기심을 버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대중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도 사상을 통해서 현실이 진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것을 전파했던 점에서는 유교의 뭐와 중도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과 떨어진 불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그 현실과 대중과 함께 한다는 것은 중도 사상 속에 플러스 뭐래죠? 불이라는 걸 넣어야죠. 그래서 중도불이가 선사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현실주의, 그게 불이야. 우리는 불이사상. 그래서 중도불이라고 하죠. 유교에서는 그냥 중도라고 하고 우리는 중도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중도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그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평행을 유지하는 거고, 불교에서 중도는 일으키지 말라죠. 양극단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불도 3교에 여기서는 유불도를 불도유라고 해봤어요. 도영석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불교가 먼저니까 유불선이라고 하지 말고 불도유로 해보자 해가지고 불도유를 써봤습니다. 최초로. 3교에 등통한 경허의 중도불이 사상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원흉회통의 성격을 그대로 보이면서, 자, 이 원흉회통이라고 그러고, 아까 중도 유교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원흉회통이 아니고 조화. 그런데 우리 불가에서는 원흉회통이라고 하죠. 특히 원효의 그 원흉회통 사상이 있죠. 성격을 보이면서 그의 정신적인 지주로 그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그의 선시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시에 아주 많이 있어요. 뭐냐, 왜 자꾸 찍어가. 중도불이의 경허선의 유체는 중도불이더라. 경허의 선시는 선과 시의 공통적 원리의 일치를 바탕으로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불교 고유의 목적인 종교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양식이 가미되어 합일되는 시선일체죠. 시와 선의 일여의 경지를 이룩함으로써 도교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불교적 자연관을 정립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경허선사가 시와 선을 하나로 만들고 거기다가 도교를,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도교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자연과 가까운 자연친화. 도교의 특징은 뭐죠? 자연친화죠. 무의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사실은 불교 얘기가 아니고 도교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또 경허선사가 많이 끌고 들어와요.
경사 시에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도교를 줘. 그러면 유불선 상교 중에서 경사가 제일 좋아한 건 뭘까? 당연히 불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교와 도교도 굉장히 경선사의 그 선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특히 경어의 시는 선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장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시문학 세계를 만들어요. 그 시문학 속에서도 선문학이죠. 선문학을 탄생시킴으로써 문학사적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즉 뭐냐면 그 선시를 그렇게 그냥 시를 쓴다 해가지고 아무나 막 선시를 그렇게 중도부리를 섞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선승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동고에서는 경어선의 중흥조로 불리는 근대의 선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어의 수백 편의 선시 중에서 특히 중도 실상의 경지를 드러내보고 있는 선지시만을 발췌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속에서 자연히 표출되어 드러나는 경어의 선사상을 고찰해보는 방향으로 경어 선시 연구에 일점을 보태고자 노력하였다. 좋겠네. 네. 왜냐? 사실은 경어 이 논문을 쓸 때는 전봉준 장군이 안 나타났으니 다행이지. 나타나면 또 그 중도부리를 드러내는 시도 전부 다 이 전봉준 장군이 찌적찌적 해놔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트랙들이 다 전봉준 장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뒤에 지금 무슨 시를 써서 내가 이 논문을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특징이 한 번 쓰면 안 읽어요, 두 번을. 그러니까 거기에 타짜, 올짜 이런 게 나오는데 어찌됐건 뭐 두 번 읽기 싫으니까 한 번도 두 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그냥 그대로 PPT로만 만들어 왔을 뿐이지 기계적으로 퍼왔을 뿐이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역시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아이고 한 발짝 건너면은 전봉준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거 중도부리를 드러내는 시만이 물론 있어요. 제가 꼽은 거는 27수가 딱 중도부리만 드러낸 시더라고요. 그런 잡종사니가 없이. 근데 그것도 내가 전봉준 장군 그 이야기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2025년에 논문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마 2015년에 논문이 나왔으니까 2012년에서 15년 3년 사이에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겠죠. 소논문이니까. 그리고 전봉준 장군 이야기는 2017년이라 논문을 발표하고 2년 후에부터 이제 슬픔이 시작되지요. 아이고가. 그래서 이거를 이때에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전봉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찾아내지 않았나. 심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로 이어지는 경어의 시를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하는 작업도 동원해서 세분화를 해봤어요. 제가요. 여러 가지 경어선사 무슨 선지시 선취시 또 타양사리시 나그네시 뭔시 막 그냥 복조까지 다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전봉준을 몰랐을 때 했기 때문에 심히 왜곡되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나름으로 그냥 드러나 있는 것만 했지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가급적 선시를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선시가 뭐냐는 그 선시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경어의 중도부리 선지시를 모아보았다. 경어의 선시는 부리의 중도 해통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중도 해통이 원용 해통이 중도 해통이고 중도 해통이죠. 중도죠. 못하는 중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차별세명에 머무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환기시키고 법의 눈을 틔워주었다 이런 말이요. 그들은 바로 신라의 원효가 그랬고 조선의 진묵대사가 그랬고 구한말의 경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원효, 진묵, 경어가 한 사람 아니냐. 계속 다시 태어나고 환생해서 이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경허 역시 이 경자 빼먹었네. 이들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대자유인이 돼서 야승에서 비승비속의 삶을 살면서 왜 원효도 그랬고 진묵도 그랬고
경허도 그랬고 비승비석이죠. 세소 가까이서 중도불이의 경계 속에서 중도 회통의 실상을 몸으로 구현하면서 민중과 호흡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감동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그냥 그 스며드는 자체가 민중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점에서는 이 비승비석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원효나 뭐 침묵이나. 일단은 중도부류의 선짓이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어디 갔나요? 아하하하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뭐지?